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장중에 하락폭 다시금 만회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상승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로나 재확산 문제가 기록적인 폭우 소식 때문에 감속세 들어가면서 코로나 전점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투심 또한 회복되고 있고 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금 상승되면서 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현재 1,300원대로 웃돌고 있다는 점은 아직은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긴장감 풀지 않고 시장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대응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시청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민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정부가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주택 250만 호 알파 공급 대책 발표를 전격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호우 상황에 대처를 하겠다는 건데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로 예정한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 발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국토통보는 이날 새벽 출입 기자들에게 긴급 공지 문자를 보냈는데요. 국토부는 호우상 대처를 위해 9일 예정이던 모든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며 추후 발표 일정은 다시 잡아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호우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발표 일정을 최대한 빨리 조율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로 기대가 컸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 전망이었었나요? 네, 당초는 이날 오전 국토부와 기재부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정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발표안에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시 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차축 공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얼마나 완화할지에 몰립니다. 이 제도가 미현실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매겨 주택 공급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로 공급 속도 촉진을 기할 전망인데 효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죠. CEO의 10명 중 3명이 외부 영입 인사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너 일가 비중이 좀 줄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500대 기업 현직 대표이사 681명 중 이력을 공개한 607명을 조사한 결과 외부 영입 인사는 196명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 CEO 중 10명 중 3명 이상이 외부 영입 인사라는 건데요. CEO 가운데 절반 이상은 내부 승진 인사였으며 오너 일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승진은 324명, 오너 일가는 87명이었습니다. 외부 영입 CEO 비중은 2019년 7월 말과 비교하면 4.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내부 승진인사 비중은 3년 전보다 1.9%포인트 상승했고요. 오너일가 비중은 6.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너일가 비중은 줄고 전문 경영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경영환경 다변화로 인해 외부 영입 인사가 늘고 있다고 리더십 인덱스는 분석했습니다. 네, 이 전문 경영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 경영 환경의 다변화 때문이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외부 영입 CEO를 출신별로 보면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 영입 CEO를 출신별로 보면 관료 출신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3년 전과 비교하면 비중은 4.2%포인트 상승한 수준입니다. 여성 대표이사도 2019년 8명에서 지난달 말 현재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출신 대학교로 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비중이 46%로 3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비중은 서울대 출신, 고려대 출신, 연세대 출신 순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또 물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좀 물가가 계속해서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장바구니 물가에 이어서 공공요금까지 오르더니 이제는 뭐 주차비, 기름값, 대리비로 정리되는 교통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의 여파로 교통비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째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연속 상승률을 보인 건데요. 승용차와 같은 개인 운송장비 운영 관련 비용은 기름값부터 차량용품, 수리비, 주차료, 대리운전 이용료까지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7월 교통비는 1년 전보다 15.3% 늘었습니다. 교통비 상승률은 3월 12.7%를 기록한 이후 7월까지 5개월째 두 자릿수로 고공행진 중인데요. 교통비가 5달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경제위기 IMF 시절이던 1997년에서 1998년 사이 이후 처음입니다. 네, 정말 오르지 않은 것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데요. 교통비가 가파른 상승세, 이 당연히 유가 상승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비는 승용차 등 운송장비, 연료비, 수리비 등 개인 운송장비 운영, 철도, 도로, 항공 등 운송 서비스 가격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개인 운송장비 운영이 7월 26% 오르면서 교통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경유, 휘발유, 자동차용 LPG 등 연료 및 윤활유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부품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기름값 이외에 개인 운송장비 운영 관련 다른 항목도 줄줄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카시트, 와이퍼 등 자동차용품은 18.1% 올라 2013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9.9% 올랐고요. 엔진오일 교체 비용은 10.5% 상승해 200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도 4.3% 올라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세차비, 주차비도 상승했습니다. 승용차 임차료와 대리운전 이용료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요. 다만 열차 요금, 도시철도 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고 시내버스 요금은 0.6%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장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10일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현재 큰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는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향 조정하고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또 엔비디아의 저조한 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 현재 관방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오전장에 하락세 보였지만 오후장에서는 반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0.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사이에서는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중 갈등 수혜주들은 오늘도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전장에는 다소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오후장에서는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죠. 현재 0.23%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요. 반면 보험주 사이에서는 현재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9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은 762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2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428억 원, 외국인은 474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만이 현재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사이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죠. 미국 의회는 중국산 배터리로 만든 전기차의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나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과 더불어서 전기차 제조에 있어서 중국산 배터리나 부품 비중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시에도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관련주들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현재 2%대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I는 3%대, 사마알미늄 현재 8%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험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서울의 기상관측이 시작된 115년 만에 가장 강한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차량과 건물 피해가 상당수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 사이에서 현재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보험사의 손해율이 클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험사의 보험사인 이 재보험사까지도 오늘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DB 손해보험 현재 1.23%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롯데 손해보험과 흥국화재도 1%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주 전반적인 하락 영향도 있고요. 또 한국의 칩4 가입 여부를 두고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카카오 그룹주도 오늘 전반적인 반등이 보여지고 있고 카카오도 오늘은 주가 상승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CJ제일제당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3분기까지도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영업이익과 매출에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19.1%씩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주가도 오늘 이 같은 소식에 9%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덴티움 역시나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발 락다운 이슈로 우려가 됐었던 이 2분기 매출액이 견조하게 나오면서 유의미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보텍은 중부지방의 폭우로 인해서 오늘 침수 피해 처리 관련한 종목들이 오름세를 가져가주고 있는데요. 뉴보텍 또한 오늘도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반도체주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아쉬운 실적과 또 반도체 동맹인 칩4 가입을 앞두고 이 부정적인 증권가들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5%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6만 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케이크가 있습니다. 다만 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데요. 이에 침수차 보상제를 갖춘 케이카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케이카는 구매한 차가 침수차일 경우 100% 환불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국내 중고차 업체 중에서 이렇게 침수차 보상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22,3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정보통신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운영하는 글로벌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연말부터는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현재 협의를 마치고 국내 벤사들과의 세부적인 결제망 개발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3%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차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인 동반 매수하는 종목들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겹치는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요. 우선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사고 기관이 제일 많이 사는 게 바로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의 셀트리온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우선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한 20만 원대 초반에 그 전에 목표 주가가 지금 최대 30만 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뭐 실적의 영향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매출액 같은 경우가 1조 1천억을 넘었죠. 작년 상반기보다 29%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우선 이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램시마 또 혈액암 치료제 이 트룩시마의 어떤 그 개선 작업이나 또 CMO에 대한 이 자체 생산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 원가율을 구조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모습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새로운 램시마를 비롯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이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역시 뭐 이 자회사들의 실적 굉장히 좀 좋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상장사들의 실적도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비상장사에 대한 이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이 비상장사에 대한 이 상장 작업, 그러니까 IPO 작업에 본격적으로 이 기업 공개까지 나선다고 한다면은 이 에코프로 지주회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흐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무엇일까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바로 이제 CJ 제일제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하반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이 하반기 때 이런 2분기 실적이 이어서도 추가적인 어떤 실적 성장세를 이루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곡물가 추세가 지금은 약간의 상승세에서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를 가고 있는데,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식품 가격 인상 효과가 잘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곡물가 추세가 만약에 하반기 때 하락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식품 부분 쪽에서의 기대치 그리고 이런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어떤 상황이든 이 CJ 제일제당이 이 포트폴리오를 좀 잘했다. 이 식품 쪽에서의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쪽의 강세가 이어졌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CJ 제일제당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생물자원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기저 효과도 있고, 또 시세 회복까지 감이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이 실적에 대한 증가세는 기존에 지금 현재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제일제당 오늘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관점에서도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46만 원, 손절가는 38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차장님이 포착한 특징주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2분기 호실적 발표 속에서 10% 가까운 급등세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도 좋은 매수 자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애플페이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애플의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연말에 국내에 도입된다는 소식 나타났습니다. 애플페이 측과 현대카드는 국내 단독 서비스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일까요? 우선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 된다라는 소식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대카드가
목적점으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루머가 돈 가운데에서 유튜브에서도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관련 영상이 돌기 시작하면서 아이폰 유저들의 기대감을 높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8일, 8월 8일 애플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 같은 루머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관련된 루머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한 구매 정보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현재 개발자라고 소개한 유저가 현대카드 독점으로 애플페이 서비스가 시작된다라고 언급한 것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재 여러 방식으로 애플페이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애플페이 서비스가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나가면서 관련된 주가의 흐름 변동성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애플페이의 어떤 정확한 런칭 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된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바로 이하면 일부 언론 매체들이 좀 애플페이 서비스 관련된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좀 루머로서 시작된 이야기고 현대카드 측에서는 좀 자세한 사안들, 정확한 사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애플은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NFC 이 통신 방식으로만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로원뿐만 아니라 한국정보통신이 좀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자 상승 흐름 좋은 모습입니다.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데 이 애플페이 주요 관련주들의 오늘의 상승폭 어떻게 보셨을까요? 애플페이 관련주 금일 같은 경우 어떤 NFC 관련주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밴 업체들 나이스 한국정보통신이 대표적인 밴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애플페이 관련 소식과 함께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은 단순히 이번에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라 2년 전부터 꾸준하게 가능성이 기대되어 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애플은 애플페이에 NFC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NFC 단말기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6만에서 7만 개 가량으로 보여진다라고 보도가 있었는데 애플페이가 원활하게 결제가 가능하려면 NFC 방법을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최소 100만 개 정도의 가맹점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업계가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애플페이 관련 그런 호재 소식으로 NFC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애플페이 도입 관련해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어떤 국내 대형 벤사 3곳, 벤사라고 하면 국내 3곳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이스 정보통신과 한국정보통신, 키스 정보통신 등이 애플페이 단독 결제에 따른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관련된 종목들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 같은 경우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이 애플페이 소식 속에서 전자결제 관련주들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주요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현대카드는 국내 대형 벤사 3곳과 애플페이 단독 결제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벤업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이 향후 주가 전망까지 살펴봐 주시죠. 물론 애플페이가 국내 실질적으로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된다면 벤업계 같은 경우는 향후 추가적인 어떤 수혜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애플페이가 서비스가 적용이 되지 않는 가운데 삼성페이만이 오로지 단말기 관련 전자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서비스가 된다면 관련 업체들은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은 이런 애플페이 도입 관련 뉴스 플로우에 따른
주가 상승, 약간은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어떤 그 적극적인 매수를 고려하시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인 이익 실현을 통해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일자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루머로 비롯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주가 흐름이나 업황에 대한 그 구체적인 영향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은 이른 상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벤 업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현재 좀 루머성에서 그친 상황이라 이 테마성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현재 보유자들의 이 차익 매도 이익 실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에 NFC 칩을 좀 애플페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서 구글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이 경쟁 서비스의 접근을 막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애플페이의 독점 구조, 해외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 시에 경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애플페이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러한 그 아이폰의 NFC 칩을 애플페이에서만 이용하도록 허용하면서 구글페이라든지 삼성페이 같은 경쟁 서비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사용자에게 어떤 결제 수단을 한 가지만 지원하면서 이러한 독점에 대한 그런 우려가 그리고 이에 대한 소송 역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서비스 구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카드사로부터 굉장히 높은 경쟁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페이 독점과 관련된 이 우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존재하는 상황인데 유럽 같은 경우 애플의 아이폰 NFC 칩 기술 공개를 하라고 요청을 했고 애플이 NFC 기능을 경쟁사에 열어주지 않을 경우에 약 365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애플 같은 경우는 본사의 iOS 기기에는 애플페이만 설정이 되도록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이 되더라도 경쟁사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미비할 것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순히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를 증대하는 그 정도의 영향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업종으로 조금 확산을 시켜본다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요인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플페이의 독점은 좀 지속 양상으로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정작 상거래가 활발해지는 시장은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의 경제매체 CNBC는요, 이 애플이 핀테크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남긴 바 있는데요. 애플은 애플 지갑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물 지갑의 완전한 대체라면서 이 신규 금융 서비스 확대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 규모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10억 대가 넘는 수준인데요. 이 애플의 핀테크 사업 확대가 국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때는 NFC 관련주뿐만 아니라 어떻게 좀 관점을 더 넓혀봐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애플페이가 기존의 NFC 칩 방식으로 서비스가 구현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는 NFC 관련된 기업들이 충분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애플페이가 활성화가 되고 관련된 핀테크의 그런 도입이 국내에도 시작이 된다면 물론 국내에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 그 핀테크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이에 따른 그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애플페이가 가세가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중장기적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자상결제, 전자거래의 활성화로 인해서 관련 업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애플페이 국내 도입설이 몇 차례 전해진 바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역시 좀 이루원에게 높은 관심을 쏠리는 상황이 보여졌습니다. 이번 역시 애플페이 이슈로 이루원을 최우선적으로 봐야 할지 최선호주와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이루원 같은 경우는 NFC
NFC 관련된 그 업체로서 말씀해주신 대로 애플페이 하면은 NFC에 대한 사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의 그 주가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루온 같은 경우 NFC 관련돼서 관련된 그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애플페이가 말씀드린 대로 NFC 칩 방식으로 서비스가 된다면 이루어는 업종이 커지는 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자상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자결제 관련주가 중장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플페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내용이 아직까지 보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로 접근하시기에는 약간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 테마성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페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방안 아직은 보도된 바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보도를 보고 난 뒤에 접근하는 것이 더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 살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 황혜순 차장과 애플페이에 관련된 이야기,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핀 김용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 고용 지표가 나왔고요. 이번 주 10일 날에는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또 이 인플레이션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은 완화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할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CPI 지수가 나오면은 시장은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들 눈치를 보고는 있는 것인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꺾일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같이 계속 높은 게 유지된다라기보다는 꺾이는 지표들,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꺾이는 지표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더 악화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이 꺾이는 지표들을 몇 개 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도 이 뉴욕 패드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1년짜리하고 3년짜리가 같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긴 것도 있습니다. 뭐 10년짜리도 있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간에 따라 틀린데 제가 이 아래쪽에 빨간색의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벌써 한참 전부터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단지 이 1년짜리가 계속 올해도 넘어서면서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꺾이기까지는 악재가 계속이 된다. 기대 인플레이션 쪽은 좀 안 좋은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마침내 1년짜리도 꺾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3년짜리는 한참 전부터 꺾였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게 역전이 되면은 뭐 불경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짧은 채권일수록 더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이 인플레이션 플러스 그런 지표상으로 우려감을 만들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연동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시장을 압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꺾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공급망 정상화 이것도 뉴욕 패드 자료이긴 한데 제가 요 고점을 좀 꺾여서 내려와서 요 고점을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요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이 세 저점을 동시에 하회를 하면은 이젠 여기 아래까지 쭉 내려가면은 정상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제 그 네크라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칭하는 그 기술적으로 칭하는 그 선을 내려왔기 때문에 공급망 정상화도 이제 멀지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지수, 그러니까 뉴욕 패드에서 나온 GSCPI 지수는 보통 운송료 쪽을 많이 이렇게 근거 자료로 이렇게 삼거든요. 해상운임이나 항공료나 뭐 이런 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물동량하고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간접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운송료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올랐던 것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기대 인플레이션 쪽이나 이런 GSCPI 공급망 지수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꺾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 향후에는 이 변화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이제 좀 완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크기보다는 이제 좀 시기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CPI 지표를 비롯하여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요, 금리 인상 이슈가 좀 시장을 압박하게 될 것이고 또 낮게 나오면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작용하는 시장 상황인데 어떻게 나와도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중간한 과도기 때문에 뭐 이게 지표가 좋게 나와도 악재로 해석이 되고 안 좋게 나오면 또 악재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닥을 턴하는 그런 시점에서 항상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좀 공포 심리가 좀 이렇게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어느 한순간에 몇 번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공포가 탐욕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 악재가 나와도 호재가 호재로 반영이 되고요. 또 호재면 호재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뭐가 나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언제 변화되는가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되고 그 말씀 좀 이따 다시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 표가 좀 엽기적으로 이렇게 장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순간에 제가 좀 캡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몇 년 후에도 이런 상황이 또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고용은 좋게 나왔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반응이 좀 안 좋게 흘러나오니까 이 나스닥 흐름이 이 위에서 13,300포인트대에서 지금 13,100포인트대까지, 그러니까 2, 3분 사이에 한 171포인트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 이제 CPI 지수가 나오면은 또 이런 거에다가 이제 투기적으로 여기 한번 동참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게 대목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시세를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점을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한 단기 선물 투자자들 이외에는 이런 흐름에 사실 엮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 나온 이후로 하루 왼종일 계속 시세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떤 이벤트에 반응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트레이딩 성격으로 나오는 그런 매매였다 이렇게 보셔야지 일반적으로 좀 정상적인 매매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거는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온 표고 좀 비정상적인 흐름이었다. 그래서 이런 단기 흐름에는 엮이지 말자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도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목표 금리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년 3월 그 패드워치 툴에서 나오는 목표 금리는 350에서 375bp로 변하지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표가 좋게 나와가지고 금리를 좀 앞당긴다. 뭐 영어로 뭐 무슨 뭐 그레이트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결국에 종점의 금리는 변하지가 않는데 앞당겨지느냐 아니면 이게 좀 펼쳐지느냐 아니면 뒤쪽으로 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성어는 뭐 조삼모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3개 주고 4개 주고 뭐 이렇게 했다가 4개 주고 3개 주고 하니까 뭐 좋아한다 원숭이 같이. 결국은 똑같은데. 예, 결국은 네. 똑같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것도 수준이 딱 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급등락 같은 단기 흐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중장기 관점에서 한번 이 물가 지표를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PCPI 지표를 보통 전월 대비로 이렇게 누적으로 해가지고 뽑으면 이게 급등락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걸 누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2년 지표를 100으로 놓고 그것을 계속 차곡차곡 물가를 쌓아 올린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뭐 그렇게 급등락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연도별로 놓고 보면은 그냥 꾸준히 1%에서 2% 사이를 계속 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온 것이고, 문제는 이 회색선이 이게 팬데믹 당시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때 잠깐 꺾였다가 이게 마이너스 나오는 게 흔치가 않은 일인데 이렇게 꺾였다가, 물론 이 회색선의 위기 때마다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거 이외에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1에서 2% 사이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1년까지도 계속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가다가 2022년부터 이 각도가 확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각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때는 1%에서 2%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한 6%까지 올라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2%대를 누적으로 해가지고 그 잭슨홀 미팅 2015년에 얘기가 나왔었던 게 2012년 100을 해가지고 매년 2%를 누적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시키면은 결국 만약에 22년이 지나면은 144%가 돼도 아니죠. 2012년이니까 10이니까 122%가 되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걸 누적으로 따져보면은 약 한 124, 5% 정도가 나오거든요. 올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 2% 정도는 꺾여도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그 개념으로 봐도 됩니다. 따라서 계속 성장률이나 물가 측면에서 이게 좀 꺾이는 측면으로 들어서면은 이것이 리세션이 아니냐라고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각도를 잡아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란 말입니다. 페드의 목표가.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것이 조금씩 각도를 낮추는 모습이 결국 리세션의 우려감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악재도 악재고 호재도 악재인데 이게 꺾이는 것은 언젠가는 호재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표의 각도를 줄이는 움직임이 패드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정책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가 조금 낮아진다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더불어서 중요한 건 잭슨홀 미팅에 의해서 그런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가 이렇게 도입이 됐듯이 또 올해 8월에는 또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전체적인 틀을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저는 6월 달부터 이제 8월의 분기점이 되는 그 타이밍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그런 급등락에 이렇게 좀 참여를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중장기 관점에서 놓고 보고 시세를 읽으면서 패드 쪽에서 어떤 정책을 취해도 그것이 악재로 반영이 될 때를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호재와 악재가 나와도 계속 악재로 반영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좀 기회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또 잭슨홀 미팅 후에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인플레이션 이슈가 좀 주목을 받아도 채권 시장의 흐름은 안정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은 자산 시장이 주는 충격에 좀 완화가 된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악재가 나타나서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아까 이제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런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그날 당일에 보면 엄청난 것이지만 그 중기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또 국채 선물 시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이런 음봉들이 이렇게 쭉쭉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2달 동안에, 그러니까 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움직임에 있어서는 이 붉은 박스권의 흐름 정도로만 유지가 되면, 이게 4월부터 6월이란 말입니다. 이 정도의 시세가 7월부터 9월 사이에서만 움직이면, 저 밴드 내에서만 움직이면은 시장에는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일 흐름에서는 좀 우리가 시세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붉은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이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좀 작게 봤을 때 약 한 요 붉은 선
놓고 봤을 때 여기가 하단이 이제 2.7에서 요 위가 3.1% 정도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좀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2.5에서 여기가 2.5, 여기가 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그 정도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장대 음봉이 나왔다 해서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장대 음봉 이후에 바로 이렇게 돌려 세우는 그런 시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단기 시세로 좀 접근하지 말자. 우리가 단기로 좀 봐야 될 것은 그 재료를 시장이 언제부터 호재도 호재로 보고 악재도 호재로 보게 되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가를 가늠하는 것 정도로 시장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 선물 또한 좀 바닥 다지기 중이기 때문에 박스권의 흐름으로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좀 투기나 좀 초단기적 접근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넓은 시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4분기 국채 수급에 대해서 이 계획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 역시 이러한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그래서 안정적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4분기 거 계획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으로 한정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치들을 보면은. 그래서 먼저 이 재무부 쪽에서 그 자료들을 내보내면서 재정 적자 이 규모 추이를 이렇게 내보낸 그 표에다가 제가 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게 GDP 대비 5% 선하고 아래쪽이 7%입니다. 요 밴드 내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지금 재무부의 목표거든요. 물론 요거보다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요 안에서만 움직여도 별 무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2022년 이미 달성을 한 상태고 계획대로 놓고 보면 2025년까지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재정 계획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재정 적자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 쪽으로 좀 돈을 덜 푸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있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과거 지금 한두 분기를 지금 실제로 겪고 나서 보니까 별 큰 무리가 없었다. 유동성은 아직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줄어든다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미국 재무부 쪽은 향후에 어떤 말씀 좀 시장에서 돌고 있는 리세션 같은 경우가 나타나더라도 총알을 이제 충분히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긴 선이 팬데믹 당시 때 재정을 푼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그 이후로 재정을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떤 안 좋은 그런 여건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돈을 풀고 있는 이머징 마켓이나 제3세계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 쪽을 지금 줄인다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쪽으로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향후를 놓고 봤을 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표를 정리를 하면은 미국 국채 발행 이 4분기 쪽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번 수치 나온 것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 키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점차 이 중장기물에 대한 발행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고 국채 발행이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겠는데 국채 발행 순증 추이도 줄어들면서 재정도 같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GDP 성장 정도 되는 정도로 국채 발행 순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4분기는 3분기와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다른 그런 연도에 비하면 4분기가 많이 줄어들지만 3분기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도 갑자기 약세 반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미국 시장은 앞으로 향후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다만 그 여파가 이머징 마켓이나 한국 시장으로 오는 것은 또 역시 제한적일 것이다. 디커플링이 나타날 요인이 또 상존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국채 시장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금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분기 쪽의 재무부 계획을 보면은 더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 시장 긍정적인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